생각해보니까 어떤 쇼커블 리듬이라든지 제세동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지만 샥에 대해서 정의를 살펴보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그림이 가장 샥의 그런 데피니션과 가까운 그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환자는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떨어지고 하지만 결국은 세포 차원에서 어떤 옥시전 딜리버리가 안 되는 것 그 자체가 샥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가장 잘 설명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 내용과 환자의 임상 상황과 이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샥이라고 하는 말은 circulatory shock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circulatory failure에 의해서 life threatening한 컨디션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샥입니다. 바로 우리가 옥시전 딜리버리가 충분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 셀룰라 차원에서는 메타볼릭 니즈와 컨섬션 리ኳ어먼트에 충족되지 못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셀룰라 그리고 티슈가 하이폭시아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단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은 시스테믹한 하이포퍼퓨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NEJM에서 그 리뷰 아티클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septic-shock 환자의 서브링구얼한 그 캐필러리를 봤을 때 이렇게 septic-shock 상태에서는 위에 보셨던 그림과 다르게 이렇게 퍼퓨전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혈관도 많이 좁아져 있고 그 구경도 좁아져 있고 아마 실제로 이 혈관들은 퍼미어빌리티가 증가하면서 그 안에 있던 어떤 월들도 많이 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기전은 다 다르기는 하지만 헤모로이지든 sepsis든 혹은 옵스트럭션이든 카디오제닉이든 어쨌든 똑같이 우리 몸에서 샥 상태에서는 이렇게 퍼퓨전 상태가 떨어져서 우리가 O2가 공급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ICU에 있는 환자도 지금 샥 상태인 환자가 3명 정도 되고요. ICU에서 통계를 내보면은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환자가 샥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샥은 여러 가지 페이지에 의해서 혈압 자체로만은 평가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이퍼텐시브 할 수도 있고 노모텐시브, 하이퍼텐시브하게 다양한 혈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혈압 하나만으로 혈압이 떨어진 것이 샥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만은 정확한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이머전시한 상황이고 리버서블한 그 페이지를 넘기면은 이 환자는 일리버서블한 페이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빠른 리서시테이션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내보면은 undifferentiated shock에서 어떤 포션이 가장 많은 것인가 했을 때는 distributive shock 중에서도 septic shock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cardiogenic 그리고 hypovolemic, obstructive 순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옥시전 딜리버리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오른쪽 그림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숨을 쉬면서 에어가 들어오면서 산소 21% 정도 되는 산소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은 알베올러스와 풀모너리 아테리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테리올을 통해서 캐필러리 그리고 티슈의 인터스티션 그리고 사이토졸로 들어가서 마이토콘드리아로 이렇게 산소가 딜리버리가 되게 되고요. 그 앞의 과정은 이렇게 컨벡션에 의한 압력차에 의해서 O2가 공급이 되지만 그 셀 레벨에서는 디퓨전에 의해서 농도차에 의해서 이렇게 산소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지금 기차역처럼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로딩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곳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카디악 아웃풋으로 카디악으로 이렇게 짜주고 이제 들어가면서 옥시전 딜리버리가 되고 어떤 이제 마을에서 옥시전 컨섬션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CO2를 가지고 이렇게 온 것을 SVO2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수압만주 카테터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제 펄모너리 아테리 근처까지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모인 아테리에 있는 아테리아 플로어와 그리고 비너스 리턴한 그 혈액들이 혼합된 그런 혈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카테터를 굉장히 인베이시브하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표로 우리가 얼마나
산소를 받고 얼마나 산소를 썼고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었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인베이시브하고 이것을 이제 넣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SCVO2를 많이 사용합니다. SCVO2는 뭐냐면은 이제 인터널 쭉 저글러라든지 서브클라비안으로 해서 라이트 에이트리움까지 들어간 혈액을 가지고 이 환자가 이 산소는 얼마나 받았고 산소는 얼마나 썼고 현재 그래서 이 환자의 비너스 플로어에서 산소의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측정을 해서 이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저희 ICU에서 리서시테이션의 그런 어떤 골 다이렉티드 테라피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의 지표로서 존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SCVO2가 재기가 어려운 이유는 SCVO2가 더 당연히 정확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라이트 하트로 들어오는 IVC와 SVC가 두 개 다 만나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가 뇌 쪽으로 가는 혈액이 뇌가 훨씬 더 많은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측정을 해보면은 SCVO2보다 SVO2가 훨씬이 아니라 5%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좀 더 간편한 C라인을 통해서 그런 서로게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산소가 우리 몸에서 실제로 얼마나 공급돼서 얼마나 사용돼서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뒤에 이제 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와서 선생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 옥시전 딜리버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은 옥시전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우리 몸에서의 대사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하는 그 락테이트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시면 우리가 충분한 산소가 있을 때는 이렇게 에어로빅 메타볼리즘이 일어납니다. 이 에어로빅 메타볼리즘이 일어나는 곳은 마이토콘드리아고 이 안에서 우리가 크랩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화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그렇게 해서 아세틸 코에인 상태에서 들어가서 크랩 사이클을 돌면은 에어로빅 메타볼리즘을 통해서 38개의 ATP, 그러니까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샥 상태에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을 때는 마이토콘드리아까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아까 보셨던 그 사이토졸 내에서 이제 파이루베이트에서 락틱 애시드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나오는 것은 ATP가 2개 정도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락틱 애시드는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네어로빅 대사가 일어나는 게 그럼 도대체 왜 나쁜 것인가? 그럼 아까도 보셨지만은 이제 셀룰라 옥시네이션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어네어로빅 대사가 일어나게 되고 아까 보셨던 ATP가 2개밖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메타볼릭 페일리어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락테이트가 계속 만들어짐에 따라서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셀 데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셀 데스가 일어나는 것까지의 개념을 환자가 혈압이 떨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돼서 그 셀 데스가 일어나는 데까지 개념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생긴 샥 상태가 글로벌한 티슈 하이포엑시아를 일으키고 여기서 리퍼퓨전 인저리라든지 인플라메이션 등등을 통해서 셀룰라 데미지 그리고 올간 페일리어가 일어나서 결국은 셀 데스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몸에서는 우리 셀에서는 O2 디맨드와 O2 서플라이가 이렇게 균형 있게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VO2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이제 디맨드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나오는 DO2라는 개념이 공급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의 이제 서로의 균형 밸런스에 의해서 우리가 헤모다이나믹한 그런 파라미터들이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샥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그런 이제 시기라고 보시면은 우리가 O2가 셀 차원에서 O2가 딜리버리 되는 것에 비해서 O2 컨섬션이 높은 상태, 그래서 어떤 메타볼릭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보면은 이제 산소의 요구량과 공급량의 이 관계에 있어서 이 요구량과 공급량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구량과 공급량이 이제 2대1 정도 아래로 떨어질 때 우리는 이제 샥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여기를 경계를 기점으로 해서 환자의 상태가
디토리얼레이션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샥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샥 상태의 환자를 ICU에서만 보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페리오퍼레이티브 페이지에서 선생님들께서는 환자들이 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어떤 트라우마 같은 인저리를 받거나 페리오퍼레이티브 페이지일 때 그 비너스 옥시젠 세츄레이션이 떨어지고 그리고 높아지는 각각의 상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O2 딜리버리가 떨어지는 상황은 어네미아가 있거나 혹은 헤모리지가 있거나 또는 하이폭시아가 있거나 하이포볼레미아 상태일 때 또는 이 환자가 언더라인으로 하트 페일리어가 있을 때는 이 환자의 옥시젠 딜리버리는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어떤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페이지에서 환자가 아지테이션을 보이거나 페인 혹은 피버링이 있을 때 그리고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가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 상황 자체만으로도 메타볼릭 디맨드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옥시전 딜리버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옥시전 테라피를 통해서 주기도 하고 헤모글로빈 떨어지거나 출혈량이 많은 환자한테서는 블러드 트랜스퓨전을 하고 민 아테리얼 프레셔 맵을 맞추기 위해서 인트라비너스 플루이드를 주고 카디악 아웃이 떨어진 환자한테서는 아이노트로픽스라든지 다른 장치들을 통해서 O2 딜리버리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따라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페이지에서 환자가 굉장히 아지테이션이 심할 때 그리고 페인이 심할 때 이런 세다티브를 쓴다거나 아날제시아를 쓰는 것만으로도 O2 컨섬션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소피지올로지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중환자 전문의 시험에서 혈압이 무엇이냐라는 주관식이 나와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카디악 아웃풋의 시스테믹 베스큘러 리지스턴트를 곱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테믹 베스큘러 리지스턴트는 베슬의 길이라든지 블러드의 비스커시티라든지 베슬의 다이아미터를 통해서 결정되는 값이고요. 카디악 아웃풋은 잘 아시다시피 하트레이트와 스트로크 볼륨을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볼륨이라고 하는 것은 엔드 다이아스톨, 그러니까 이젝션을 하기 그 직전에 가장 많이 늘어났을 때 그 값을 가지고 프리로드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이오카디아 컨트랙티비티 그리고 그 바소 컨트랙션의 애프터로드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이포텐전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하나하나가 다 이 공식에 어떤 값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드미아가 있다. 예를 들어서 브라디카디아가 있던 환자는 하트레이트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BP가 떨어지게 되고 타키카디아가 있는 환자는 충분히 그 프리로드, 그러니까 다이아스톨에서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로크 볼륨이 줄어들면서 BP가 떨어질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하이퍼텐전에 대한 기전들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하트레이트라든지 스트로크 볼륨은 어떻게 조절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오토노믹 시스템, 심파세틱 그리고 파라심파세틱 너브 5들에 의해서 조절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환자의 하트레이트를 올리고 스트로크 볼륨을 올리고 하려고 하는 이제 자동적인 그런 반응을 위한 그런 센서리 너브 5의 그런 리셉터들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카로티드,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카로티드 바디 케모 리셉터에서 이것들을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센서리 너브에서 메듈라 오블렁가타에다가 그걸 전해주게 되고 이 환자의 하트레이트를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는 파라심파세틱 너브 5를 통해서 SA 노드를 통해서 하트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심파세틱 너브 5들이 아드레날 글랜드로 가게 돼서 우리 몸엔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 분비를 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라든지 하트레이트들이 조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BP와 카디악 아웃풋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쇼의 기전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그렇다면 옥시전 딜리버리는 어떻게 이것과 관계가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쉽게 말해서 얼마나 많은 양의 산소가 얼마나 많은 양으로 들어가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카디악 아웃풋은 아래 보시면 이 플로어와 연결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플로어가 많을수록 당연히 오토 딜리버리는 많게 되고, 그리고 헤모글로빈의 이 운반하는 그 산소 양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옥시전 딜리버리에 대한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보셨던 식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카디오제닉 샥에서 우리가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이 오토 딜리버리가 보상이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리서시테이션 하는 것에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카디오제닉 샥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리터의 크리스탈로이드를 줬고, 그래서 시간당 2리터가 들어갔는데, 첫 번째에서 보시면은 이 2리터에서 샥 상태에서는 원래는 카디악 아웃풋이 5,000이 나와야 되는데, 그 플루이드 드립을 하면서 2,000에서 곱하면은 우리가 1분당 278cc를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2,000밖에 안 나오는 환자한테서 크리스탈로이드를 10% 정도 더 올려서 2,200을 주게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헤모글로빈이 10 정도 감소했다고 치면은,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은 2,000에서 10%를 올리니까, 그러니까 카디악 아웃풋이 5,000에서 2,000으로 떨어졌는데 여기서 10%를 올려서 2,200을 주게 되고, 그러나 헤모글로빈이 다이루션에 의해서 10% 정도 떨어져서 0.09를 곱했을 때는 우리가 278에서 278.5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 리서시테이션을 하더라도 이 딜리버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은 것을 이론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샥 상태에서 이런 스테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이라는 것을 보시고는 감을 잡으셨을 텐데, 이 컴펜세이티드 상태에서 이때가 바로 골든 타임이고요. 이 디컴펜세이티드 타임에서는 이 환자의 확률을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디컴펜세이티드 상태에서도 소스 컨트롤이 안 될 때는 100% 일리버서블로 가게 되고요. 소스 컨트롤이 되었다는 전제 하에서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재밌게 표시되어 있는데, 환자가 혈압이 조금 떨어지거나 혹은 비슷하거나 그리고 하트레이트가 막 뜨면서 컴펜세이션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가보면 전공의들이 한 번씩 이렇게 환자가 혈압은 안 떨어지고 지금 괜찮은 상태에서 병실에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 환자의 얼리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 환자가 이 샥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심장이랑 어떤 이제 호르몬이랑 열심히 작용하고 있구나, 곧 있으면 이 환자가 확 꺾이는 시기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컴펜세이터리 사인으로 이제 ADH 분비를 해서 소디움과 워터 리텐션을 올려서 우리가 혈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전신에 이제 바소 컨트랙션 일으키면서 환자 피부를 보면 굉장히 붉고죽죽, 거무죽죽하면서 바소 컨트랙션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트레이트가 올라가는 그런 컴펜세이터리 사인을 보이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자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소변은 안 나오고 의식은 떨어지고, 그런 단계에서 결국은 리프럭티브 페이즈로 빠지면서 머티어가 페일리어 그리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컴펜세이티드 샥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때 이제 컴펜세이터리 리스폰스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젊은 환자의 경우에 이런 사인들이 굉장히 뚜렷한데요. 타키카디아도 일어나고, 소디움 워터 리텐션, 그리고 굉장히 호흡을 빨리 함으로써 벤틸레이션을 빨리 해서 이것을 맞추려는 노력들을 볼 수가 있고, 이때는 BP라든지 그런 것들은 노말일 수 있지만 굉장히 지금 나빠질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해야 되고, 이 시기가 바로 골든 타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컴펜세이티드 샥에서는 환자가 이제 컴펜세이터의 메커니즘이 이제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부터는 BP가 떨어지고, 그 타키카디는 계속되고, AK가 오고 의식이 나가고 폐에 물이 차면서 세츄레이션이 더 떨어지고 전신이 붓고, 그리고 하이폭시아와 애시도시스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때 뭔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100% 리프렉터리 페이즈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시기에 어쨌든 대개는 환자들이 이 시기에서 수술이든 뭐든 데미지 컨트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조기 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서블한 shock 상태에서는 환자는 이제 더 이상 소생하기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고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이제 바소프레서, 바소액티브 드러그들도 더 이상 들어가도 바소플레지아가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결국은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환자를 봤을 때 이것들이 혼재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세프티션 환자인 경우지만 SICMP라든지 스트레스 인듀스 카디오마이오패시 등으로 인해서 하트 페일리어가 동반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혼재되어 있는 샥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디스트리뷰티브 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60% 이상이 세프틱 샥 환자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왔습니다. 왠지 케이스를 넣어야지 학생 선생님들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 케이스랑 연관 지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새벽같이 와서 케이스들을 막 뽑았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는 뉴트로페니아가 있는 환자인데 환자가 자정부터 시작된 1시간 간격의 오한, 2초가량의 LOC, 그리고 위식이 소실된 거고 그리고 다이아리아 등을 주소로 이리알 내원에서 하이피버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빌리드랍이 있어서 바소프레서를 달았고 그래서 빌리어리 세프틱 샥 추정하에서 ICU에 입시한 케이스. 이 환자는 앞에서 보셨던 디스트리뷰티브 샥 중에서 빌리어리 세프틱 샥 환자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오픈 레프트 헤미 헤파텍토미를 했던 환자고 자리가 없어서 MICU 입시를 했었는데 그때는 노래피 8 정도를 걸고 ICU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드립을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노래피네프린 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BP가 오르지 않고 다시 드랍된다는 말이 있었고 앱도멘 디스텐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ICU에서는 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환자분들과. 그래서 POCT, 그러니까 ABGA 어널라이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중요한 것들, 폐하라든지 헤모글로빈이라든지 소디움, 포타슘 등 일렉트로드를 볼 수 있는 기계들을 봤을 때 헤모글로빈 6.0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모리틱 샥으로 제가 그때 든 생각이 이거는 클립이 풀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CT 안지오를 찍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게 이제 헤파텍토미를 했고 나오는 양상도 그러했고 색깔도 그러했고 그래서 바로 오퍼레이터 선생님께 전화를 했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어레인지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환자가 너무 심하게 이제 아지테이션이 심하고 힘도 엄청 센 상태에서 이제 인투베이션을 하기 위한 약물을 주게 되면 이 환자가 바로 어레스트가 납니다. 어레스트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ICU에서 어레스트가 나면 이 환자는 사망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스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를 전공의 때도 한번 봤었고 그래서 마취과하고 바로 연락해서 바로 밀어넣어서 그래서 거기서 클립으로 소스 컨트롤을 하고 나왔던 그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헤모리틱 샥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도 디스트리뷰티브 샥에 해당하는 환자인데 가스트릭 바이패스 이후에 BP 드랍 발생했더니 해서 CT 찍었더니 네크로타이징 판크라이티스 보였던 환자로 이 환자의 경우도 세프틱 샥인지 아닌지는 그 당시 알 수가 없었고요. 어쨌든 그런 팬크라이타이티스에 의한 디스트리뷰티브 샥으로 생각해서 ICU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환자는 지금 ICU에 있는 환자인데 이 환자가 리투시맙에 의한 아나필락틱 샥으로 ICU 케어를 했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리투시맙을 맞던 중에 병실에서 BP드랍 림비피 50까지 떨어지고 타키카디아 있어서 이런 ICU 내려서 매니지하고 오늘 이제 탈감작 요법으로 ICU에서 리투시맙을 맞고 지금 현재도 노레피네프린 쪽을 쓰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 환자도 지금 ICU에 있는 환자인데 저녁 5시 40분 경부터 멘탈 체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병원에 사망 환자 분석을 해보면은 멘탈 체인지에 대해서 이 환자가 샥 상태와 sepsis를 연관짓지 못하는 경우가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septic shock의 크리티컬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밤에 환자가 의식이 떨어지면 신경과만 노티를 해서 괜찮다, 뭐 MRI 찍고 CT 찍다가 나중에 확인해보면 septic shock의 상태였던 경우도 많아서 shock 상태에서는 의식이 나갈 수 있다. 근데 이 shock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개념을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멘탈 체인지 생기면서 페인에 이제 눈이 찡그릴 정도 반응이 있었고 게스팅 호흡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잼상에서 PCO2 50도 체크되고 그래서 인투베이션하고 엠브 백잉하면서 ICU 입실하던 중에 펄스가 느껴지지 않아서 PA가 발생한 걸 알고 컴프레션을 했고 그리고 나서 봤더니 V택 리듬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V택에 의한 카디악 오션이 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레스트로 이어졌던 그런 케이스고 이런 환자들이 지금 현재 ICU에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각각의 개론을 보면은 디스트리뷰티브 샥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메인한 기전은 뭐냐면 시스템 간 바조 다일레이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septic 샥에 의해서는 어떤 사이토카인들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베슬들의 월에 있는 퍼미어빌리티가 증가하면서 이 혈관 내에 머물러 있어야 됐던 그 물들이 다 인터스티셜 혹은 셀로 다 빠짐으로써 혈관 내에 있는 인트라바스큘러 볼륨을 줄어드는 상태. 뉴로제닉 샥 같은 경우도 디스트리뷰티브 샥의 종류의 하나인데 어떠한 신경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너브에서 바소 다일레이션이 확 일어나 버려서 순간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상태. 아나필락틱 샥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샥들을 디스트리뷰티브 샥이라고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고 이런 환자들은 대개는 아테리아 하이포텐전과 그리고 타키카디아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퍼퍼퓨전의 사인은 비슷하지만 우리가 감별하는 주된 포인트 제가 아까 SVO2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환자들의 경우는 카디악 아웃풋은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SVO2의 경우에는 높거나 정상인 경우가 많고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 저희가 감별을 하기 위해서 에코를 많이 되는데 에코를 댔을 때는 카디악 자체는 노멀 챔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스트리뷰티브 샥의 얘는 septic과 non-septic으로 나눠서 septic은 흔히 아는 그런 것들이고 non-septic은 이제 SIRS라는 개념 그래서 번이라든지 트라우마 아까 보였던 팬크레아타이티스 등에 의해서 시스테믹한 인플라마토리 리스폰스에 의해서 이러한 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라든지 코드 인저리를 받은 환자에 있어서는 뉴로제닉 샥, 아까 보셨던 아나필락틱 샥 그리고 이런 디스트리뷰티브 샥의 다른 예로는 리버 페일리어 환자라든지 트랜스퓨전 리액션이라든지 그런 톡시콜로직한 이유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럼 카디오제닉 샥은 한마디로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인들은 아까도 보시겠죠. 이 위에는 거의 다 같습니다. 같지만 서큘레이터리 샥이 일어나기 때문에 카디악 아웃풋이 적게 측정되고 SVO2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까 보셨던 그 V택 어레스트가 났던 환자도 C라인을 넣으려고 저글러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인골즈먼트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에코를 봤을 때는 벤트리클이 늘어나 있고 한마디로 심장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컨트랙 이따가 보면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줄어들었다가 늘어나야 되는 사이즈가 있는데 그냥 이 상태에도 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스톨릭인지 다이아스톨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카디오제닉 샥을 일으키는 원인은 이런 MI라든지 여러 가지 원래부터 DCMP가 있던 환자가 익사스베이션이 되었다거나 스트레스 인듀스 마이오카디오패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아리드미아가 있는 경우에도 잘 발생을 하게 되고 하이퍼볼리믹 샥은 플라즈마 볼륨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센트럴 베인을 봤을 때는 많이 컬랩스 되어 있고 그리고 챔버 그 에코카디오그래피를 봤을 때도 챔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의 경우에 저희가 이제 하이퍼볼리믹 샥이 있다고 해서 이 환자가 카디악 아웃풋이 반드시 정상이다, 떨어져 있다 볼 수가 없는 게 지난번에 한 케이스에서도 이제 카디오제닉 샥이 카디오제닉 샥과 하이퍼볼리믹 샥이 같이 있었던 환자가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출혈이 있는 경우에 하트 페일러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카디오제닉 샥이 같이 오기 때문에 이런 감별 진단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이퍼볼레믹 샥은 저희가 보는 건 대개는 헤모리직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이런 플루이드 로스에 의해서도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obstructive 샥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펄모너리 아테리에 어떤 이제 엠볼리즘이 생긴다거나 카디악 템포나이드가 생긴다거나 혹은 뭐 텐션 뉴머스락스가 생겼을 때 당연히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막히기 때문에 라이트 하트가 늘어나면서 레프트 하트를 밀게 됩니다. 그런 사인은 에코카디오그래피에서 볼 수가 있고, 저희 환자 케이스에서 매시브 펄모너리 엠볼리즘이 생겼던 환자가 혈압이 떨어지면서 이 환자가 CT를 찍으러 갈 수 없는 정도의 바이탈이었어요. 그래서 에코를 댔더니 D-쉐입이라고 해서 라이트 벤트리클이 레프트 벤트리클이 미는 사인을 보여서 그 자리에서 헤파리니제이션을 시작하고 NO를 달고 환자 리서시테이션을 돼서 다시 CT를 찍었더니 매시브 펄모너리 엠볼리즘이 발견됐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obstructive 펄모너리 베스큘러 릴레이티드도 있고 메케니컬한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것. 하지만 믹스드 혹은 언논 샥에 대해서는 아드레날 인서피션시의 아드레날 크라이시스, 그리고 최근에 또 경험했던 사이로톡시코시스 환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믹스되어 있거나 또는 분류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 이러한 샥들의 형태는 하이퍼볼레믹한가 하이퍼볼레믹한가에 따라서 증상이 나누지만 굉장히 또 그 사이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들을 감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리서시테이션에 대해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테리 하이퍼퍼퓨전이 있었을 때 이 환자에 대해서 이 사람은 서큐레이티브 샥이다라고 확인이 됐을 때 에코를 그 자리에서 내서 이 환자의 그런 이제 감별 진단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환자가 이제 샥 상태다, 환자가 의식이 안 좋다 하게 되면은 포터블 에코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거 올라가는 이유가 이 샥에 대한 감별을 빨리 하기 위해서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이게 파라스타널 롱 엑시스인데 이게 LV고, LA고, LV고, 아orta고, RV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LV가 가장 많이 늘어나 있고 가장 두껍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환자 에코를 대보면 이렇게 키싱 벤트리클 보여요. 그러니까 하이퍼볼레믹 샥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출혈이 나거나 피가 없다. 이걸 그 자리에서 보는 것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디오제닉 샥, 다이아스톨과 시스톨은 이렇게 차이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줄어들었다가 많이 늘어나는 편인데 환자가 이렇게 됐을 때 이젝션 프랙션이 이 정도면 거의 안 된다. 이 사람은 카디오제닉 샥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 옆에서 보시면 여기서는 없어야 될 플루이드가 보이는 것을 보고 이거는 페리카디얼 이수전이 찼다, 카디악 탐포나이트다 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매시브 펄모너리 엠볼리즘에 의해서 여기가 RV고 여기가 LV인데 마치 바뀐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고서는 펄모너리 엠볼리즘이다 이렇게 감별해서 빠르게 어세스하고 빠르게 리서시테이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환자가 쇼크 상태가 의심이 됐을 때는 원인을 빨리 교정하고 벤틸레이션, 옥시전을 주고 그리고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을 하고 바소 액티브 에이전트들을 얹어줌으로써 이 펌프의 기능을 도와주는 이런 VIP 룰로서 이니셜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4가지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환자들을 제가 이제 환자 상태가 나빠져서 올라가서 봤을 때 헤모다이내믹하게 언스테이블하다. 이 환자는 서큘레이터리 샥 상태에 빠졌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셀비지 단계. 제가 아까 보였던 그 에코카디오그래프에서 이 환자가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우리의 이제 그 전신에 있는 퍼퓨전을 맞춰주기 위한 값이 바로 민 아테리얼 프레셔 60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을 맞춰줘야지만 이 환자는 그래도 적어도 페리페랄로 가는 퍼퓨전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맵을 60에서 65로 맞춘다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좀 논문에 따라서는 이 환자가 고혈압 상태로 오래 지속되어 있던 환자는 60 상태는 매우 지금 퍼퓨전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는 논문이 있지만, 하지만 현재까지는 60에서 65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크리스탈로이드를 이렇게 볼루스로 투여하고 그리고 sepsis가 있는 환자에서는
크리스탈로이드를 후에도 5% 알부민 등으로 리서시에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블리딩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블러드 프로덕트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크리스탈로이드가 퍼스트 오브 초이스이긴 하나 너무 많은 3리터 이상의 크리스탈로이드를 줬을 때는 다일루셔널 코아귤러패스가 발생했다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헤모리직 샥 환자에서는 가급적이면 빠른 수혈을 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서는 크리스탈로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환자를 이렇게 구제해서 그렇게 해서 ICU로 왔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제 환자의 그런 페리페럴 컬러가 돌아오고 멘탈도 돌아오고 체온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이 사람이 오감 퍼퓨전이 조금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 장비를 통해서 랩을 65 이상 그리고 유린 아웃풋 0.5 이상 락테이트 레벨을 로발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를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아이노트로피스와 바소프레서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빌리제이션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부터 저희는 리스트릭티브 어프로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메인 플루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반드시 이런 스테빌리제이션 단계에 들어갔을 때 엔테럴 피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디에스컬레이션, 이때부터는 우리가 피로세마이드라든지 아니면 볼륨 리스트럭션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볼륨을 빼는 단계, 이렇게 해서 다시 병실로 가는 그런 단계를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정리를 하면 셔이라는 것을 단지 혈압이 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셔에 의해서 우리 전신에 있던 우리 셀들의 하이포퍼퓨전 상태이구나라는 것을 연결지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여러 가지 셔들이 원인은 다양하나 어쨌든 셀 레벨에서는 같은 반응으로 있다라는 개념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컴펜세이티드 그리고 디컴펜세이티드 리버서블한 이런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컴펜세이티드 단계에서 특히 병실에서 의심하고 그때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디컴펜세이션 단계는 이 확률에 대해서는 장담하지 못한다. 소스 컨트롤이 되더라도 일리버서블 단계에서는 구제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굉장히 이런 샥 상태를 이머전시 상황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이 환자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샥 상태가 됐는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 그때부터 어그레시브한 매니지먼트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아래 이제 4가지는 제가 ICU에 전공의 선생님들이 오면은 강의하는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쇼이라는 강의를 처음으로 하게 되었고 이 강의 뒤에 이어지는 강의가 있으니까 ICU에 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스텝 렉처를 한다고 해서 다른 선생님들은 되게 좋은 그런 뭔가 울림을 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해서 제가 또 급하게 제가 또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보면은 그 유이치 사카모토라는 그런 뮤지션을 아실 거예요. 예전에 유희열 그 표절 관련해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자주 듣기도 하고 근데 이 작곡가의 생애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메탈 캔서로 올해 3월에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서전이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프면서 이런 자기의 일대기에 대해서 썼는데 가장 이제 제가 이제 너무 힘들 때 이럴 때 이제 책을 많이 보는 편인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컴퓨터 아침에 새벽에 와가지고 찾았는데 이게 약간 우리 외과 선생님들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외과를 선택하고 지금 교수님들 너무 존경하고 그리고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텐데 뭐 쉬운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뭔가 힘든 것을 뛰어넘는 과정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는 대체로 나한테 어려운 쪽을 선택해왔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고 그리고 학생 선생님들께도 해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책의 제목이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이 음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장한나가 자기가 첼로를 하는 이유가 이 한 음악을 자기가 완성했을 때 그 자유로움을 위해서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술하시는 교수님들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공감하실 거고 저희 선생님들도 이러한 이제 단계를 통해서 그런 자유로워지는 길을 향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